남편의 무덤을 판 부인. 고려 초 수덕사에서 불도에 정진하던 서정대사라는 이가 있었습니다. 몇십 년을 수도에 정진하던 서정대사는 어느 정도 해탈의 경지에 이르렀다고 생각이 되자 절을 떠나 속세로 내려와 참하고 어여쁜 여인을 아내로 맞아들여 부부의 연을 맺고 금슬 좋게 살아가고 있었답니다. 어느 날 서정대사가 아내에게 말을 했지요. 네, 좀 전 해계한 일을 보았소. 젊은 과부가 자기 남편 무덤에 열심히 부채질을 하고 있지 않겠소? 그 과부가 왜 부채질을 하는지 알겠소? 글쎄요. 아마 남편이 화병으로 돌아가서 죽은 후에나마 그것을 위로하는 것이겠지요. 허허, 나도 처음에는 그리 생각했소만 그 과부의 말이 남편의 무덤에 흙이 마르기 전에는 제가 알 수 없다고 하니 흙을 빨리 마르게 하려고 그런다고 하오. 여자의 마음이란? 어머, 무슨 말을 그리 하십니까? 여자라고 다 똑같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천박한 여인네하고는 다르니 똑같이 취급하지 마시어요. 저까지 그렇게 취급하신다면 전 정말 섭합니다. 부인의 말에 서정대사는 빙그레 웃을 따름이었지요. 맹세하건대 대사께서 설령 돌아가신다 해도 전 절대 제가 같은 건 아니할 것입니다. 3년 상을 지내는 것은 물론 평생을 대사를 기리며 혼자 살 것입니다. 앞으로 이 일은 장담하는 법이 아니라오. 아니, 대사께서는 저를 믿지 못한다는 말씀이십니까? 저는 어엿한 대사의 아내입니다. 대사께서 자기 아내를 믿지 못하다니 이런 경우가 어디 있단 말입니까? 알겠소, 부인. 당신이 그리도 나를 사모할 줄은 몰랐구려. 네, 사과하지요. 그런 대화가 있은지 며칠이 지나지 않아 서정대사는 이유 없이 시름시름 알아누웠답니다. 아내는 지극정성으로 서정대사를 보살폈지만 병세는 더욱 악화되어만 갔지요. 며칠 뒤 저녁 무렵 서정대사는 자신의 수명이 다했음을 느꼈는지 아내의 손을 잡으며 말을 했습니다. 내 이제 가야 할 날이 머지않았나 보. 부인을 두고 가려니 마음이 편치 않구려. 내가 죽거든 개의치 말고 좋은 사람을 골라 제가 하도록 하시오. 아니, 무슨 말씀을 그리 하십니까? 일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제가 같은 것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믿지 못하신다면 제가 이 자리에서 먼저 죽겠습니다. 아니, 그렇게 할 필요는 없소. 부인의 마음은 내 죽어서도 잊지 않으리다. 이젠 진정으로 편히 눈을 감을 수 있겠소. 서정대사는 그렇게 말하고는 편안한 모습으로 숨을 거두었지요. 과부가 된 부인은 남편의 시체를 좋은 관에 안치하고는 서글프게 고글하였습니다. 서정대사가 급서했다는 소식에 많은 조문객이 찾아왔지요. 하지만 부인은 방에 집고한 채 그 누구와도 만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난 어느 날 한 청년이 늙은 하인을 앞장 세워 찾아왔습니다. 청년은 서정대사의 관이 안치된 방에 들어서자마자 큰 소리로 통곡을 하였지요. 젊은이는 스스로 서정대사의 제자라고 소개를 한 뒤 그날부터 대사의 관 곁에 머물러 꼼짝도 하지 않았지요. 그렇게 다시 며칠이 지나도록 청년은 그 방을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방을 나오지 않던 부인에게도 이 청년의 이야기가 들려왔지요. 부인은 아무리 제자라고는 하나 그토록 남편의 죽음을 애도하는 젊은이가 어떤 사람인지 궁금했지요. 부인은 마침내 고맙다는 인사라도 해야겠다는 생각에 남편의 관이 있는 방으로 가서 그 청년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답니다. 대사의 죽음을 이렇게 애도해 주시니 감사할 따름입니다. 아닙니다, 부인. 그간 얼마나 상심이 크셨습니까? 이렇게 대화를 시작한 부인과 청년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는 동안 부인은 청년의 수려한 외모와 총명함에 조금씩 호감을 갖게 되었지요. 그 후 둘의 만남은 잦아졌고 두 사람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청년이 부인에게 말을 했습니다. 부인의 마음이 저의 마음과 같을 거라 믿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그럴 수 없지요. 사태가 어지러워 부인에게 배를 입히기 전에 저는 이만 떠날까 합니다. 그것이 무슨 말이오? 남편은 죽고 없는데 우리가 합치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단 말입니까? 사람들의 이목 같은 것은 상관없습니다. 도련님만 괜찮다면 혼례 준비는 제가 알아서 할 터이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리하여 부인은 청년과 혼례를 치르기로 약조하고는 혼례 준비를 하였답니다. 부인은 우선 하인들에게 서정대사의 관을 뒤쪽 헛간에 옮기도록 하고 자신이 쓰던 방을 신방으로 꾸미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그날로 소복을 벗어버리고 빛깔 고운 옷으로 갈아입었지요. 기다리던 혼례일이 되었습니다. 곱게 몸단장을 하고 신부 옷을 입은 부인은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 같았지요. 청년은 부인의 아름다운 모습에 넋을 잃은 듯 하였답니다. 부인은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혼례를 치르고 청년의 손에 이끌려 신방으로 들어갔지요. 그때 갑자기 신랑이 쓰러지면서 온몸을 뒤틀더니 입에서 허연 거품을 뿜어내었답니다. 부인은 갑작스러운 변고에 깜짝 놀라 청년이 데리고 온 하인을 불렀지요. 여보게 하라범, 이것이 무슨 일이란 말이오? 마님, 실은 도련님께는 어릴 적부터 발작하는 병이 있었습니다. 요사이 발작이 없어 이젠 다 나으신 줄 알았더니 아니 그럼 나을 수 있는 약도 없단 말이오? 용한 약이 있긴 하지만 워낙 구하기 어려운 것이라. 늙은 하인이 말끝을 흐리자 부인은 다급해져서 물어보았지요. 그게 무엇이오? 내 어떻게 해서든 구해볼 터이니 어서 말해보시오. 늙은 하인은 우물쭈물 하더니 대답을 하였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사람의 고리옵니다. 도련님의 아버님께서는 발작이 일어나면 노비들 중 한 명을 죽여 그것을 구했지요. 부인은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이제 겨우 젊은 신랑을 만나 행복하게 살 수 있나 했더니 자신도 모르게 눈물을 흘렸지요. 부인은 어쩔 줄 몰라 방 안을 왔다 갔다 하며 고민을 했지요. 순간 갑자기 눈물 범벅이 된 부인의 얼굴에 돌연 미소가 떠올랐답니다. 하라범, 죽은 사람의 골은 쓸 수 없는 것이요? 제가 알기론 죽은 지 오래되지 않은 것이라면 그다지 문제가 될 것은 없다고 들었습니다. 늙은 하인의 말에 부인은 결심한 듯 비장한 목소리로 말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내 당장 구해오리다. 부인은 서둘러 자신의 남편
서정대사의 관이 놓여있는 헛간으로 달려갔지요. 주위는 어두웠으나 부인은 두려울 것이 없었습니다. 부인은 도끼를 찾아들고는 떨리는 손으로 관을 힘껏 내리쳤지요. 그런데 그 순간 관의 뚜껑이 저절로 열렸습니다. 깜짝 놀란 부인은 벌어진 입을 다물지 못한 채 뒤로 나자빠졌지요. 이어 관 속에 누워있던 서정대사가 유유히 일어나는 것을 본 후 그만 기절을 하고 말았답니다. 서정대사는 한숨 잘 잤다는 듯 기지개를 켜고는 쓰러진 부인을 바라보며 빙긋 웃었지요. 잠시 후 정신을 차린 부인은 방 안에 누워있는 자신을 발견하고 주변을 살펴보았답니다. 분명 이곳은 신방을 차렸던 곳인데. 부인이 일어서자 서정대사가 다가와 자신의 수의를 살피며 말을 했지요. 부인, 이제야 정신을 차리는구려. 헌데 내가 왜 이런 옷을 입고 있는지 기억이 나질 않는구려. 부인은 놀란 가슴을 진정시키며 말을 하였습니다. 당신은 한 달 전에 돌아가셨어요. 기억이 나지 않으시는 모양이군요. 제가 그동안 얼마나 적적한 시간을 보냈는지,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리며 지냈는지 모르실 것입니다. 부인은 이렇게 시치미를 떼면서 방 안을 살펴보았지요. 분명 신방이 맞는데 신랑과 하인은 물론 신방의 모습은 어디로 사라졌는지 감쪽같이 없어졌답니다. 부인은 서정대사에게 아양을 떨며 말을 했지요. 그동안 제가 당신의 관 곁을 떠나지 않고 있다가 오늘 저녁 문득 관 속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에 열어보았지요. 그랬더니 당신이 이렇게 살아나는 것이 아닙니까?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어요. 하늘이 저를 가엾게 여기신 게 틀림없어요. 당신이 그렇게 생각한다니 정말 고맙구려. 그런데 당신 옷은 어쩐지 상중인 여인네의 복장은 아닌 듯하오. 마치 갓 혼례를 치른 신부 같구려. 왠지 오늘 당신이 살아올 것만 같아서 혹시나 하고 이 옷을 입고 있었지요. 제가 이렇게 기쁜 날을 그냥 지나칠 수는 없지요. 주안상이라도 차려올 테니 잠시 기다리십시오. 부인은 이렇게 말하고 밖으로 나와 집안을 살펴보았지요. 청년과 늙은 하인은 어디서도 찾을 수 없었답니다. 안도의 한숨을 쉬며 아마도 대사가 살아난 것을 알고 어디론가 숨었나 보다 하고 생각을 하였지요. 부인은 급히 주안상을 차려 방으로 들어가 대사에게 온갖 애교를 부리며 술 시중을 들었답니다. 서정대사는 쥐기가 돌자 흥에 겨운 듯 노래 한 자락을 뽑았지요. 봄날의 꽃과 같은 어여쁜 얼굴에 초생딸 같은 눈썹, 겉으로 보기엔 아름답지만 부부는 안 될 말일세. 도끼로 머리를 노린다면 즐기는 낮잠도 모두 글렀다네. 서정대사가 노래를 마치자 청년과 노인이 불쑥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부인은 너무도 놀라 또 한 번 그 자리에서 기절을 하고 말았지요. 서정대사는 술잔을 마저 비우고는 호탕한 웃음을 터뜨리며 밖으로 나갔습니다. 서정대사가 밖으로 나가자 청년과 늙은 하인의 모습은 한낮 헛개비처럼 천천히 허공으로 사라졌답니다. 이어 서정대사의 웃음소리도 조금씩 잦아들면서 청명한 하늘의 작은 구름처럼 흩어졌지요. 왕건과 유처녀. 왕건이 아직 궁예 밑에서 장군으로 있던 때 경기도 정주에는 유천궁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유천궁에게는 금지 오겹으로 키워온 딸이 하나 있었는데 그 미모와 총명함이 견줄 곳이 없었지요. 그리하여 그 일대 사람들 중에는 유천궁의 딸을 탐내지 않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유천궁은 곱게 키운 딸을 아무에게나 줄 수는 없었지요. 그래서 딸에게 어울릴 만한 제목을 고르고 또 고르고 있었답니다. 유처녀는 그런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하루하루 곱게 자라났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유처녀는 홀로 뒷동산에 올라가 따뜻한 햇살을 즐기며 마을 전경을 내려다보고 있었지요. 그때 멀리서 먼지 구름을 일으키며 한 무리 군사들이 다가오더니 근처에 있는 커다란 버드나무 밑에서 멈추어 섰지요. 혹 언젠가 이곳을 지나게 될 것이라던 왕건 장군의 무리가 아닐까? 그 무렵 왕건은 궁의 밑에서 대단한 공을 세우며 활약하고 있는 젊은 장수로 모든 처녀들의 선망의 대상이었지요. 그런데 왕건의 모습을 그렇게 보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던 유처녀는 도무지 마음이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생각에 몰두하고 있는 유처녀에게 한 병사가 다가왔지요. 이보시오, 우리 왕건 장군께서 낭자를 잠시 뵙기를 청하는데 저와 같이 가주시오. 유처녀는 뜻하지 않은 일에 얼굴을 붉히더니 이내 마음을 다잡고 병사를 따라갔답니다. 왕건은 버드나무 밑에서 병사가 떠다준 물을 마시고 있다가 유처녀가 가까이 다가오자 흡족한 미소를 지으며 일어섰지요. 왕건은 이곳으로 오면서부터 먼 발치에서 그녀의 모습을 보고는 눈길을 돌릴 수가 없었답니다. 가까이 다가온 처녀의 모습은 예상대로 아름답고 기품이 있었지요. 어디 사는 낭자시오? 예, 소녀는 저기 내려다 보이는 큰 집에 살고 있습니다. 유처녀의 말에 왕건이 마을을 내려다보니 꽤 커다란 집이 보였지요. 그 마을의 재력가의 딸임을 눈치챈 왕건이 다시 물어보았습니다. 그래요? 그럼 성이 어떻게 되는지? 버들 유자, 유가이옵니다. 아버지의 함자는 하늘 천자, 활 궁자이옵니다. 유천궁이라. 하오나 마을 사람들 사이에는 유장자라고 불립니다. 꽤 부자인 모양이군. 그렇지도 않습니다. 왕건은 잠시 생각을 하더니 유처녀에게 청을 했지요. 낭자께 한 가지 청할 일이 있는데 다른 것이 아니라 날도 늦었고 해서 군사들을 하룻밤 묵게 하고 싶은데 낭자의 집을 빌릴 수 있을까요? 저야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만 아버지께 여쭤봐야 답해드릴 수 있사옵니다. 물론 그래야겠지요. 내가 직접 여쭤보겠으니 앞장서 주시겠소? 왕건의 말에 유처녀는 길을 안내했답니다. 과연 유처녀의 집은 마을 최고의 재력가집다웠지요. 유천궁은 딸의 말에 황급히 나와 왕건 일행을 맞이하였답니다. 유천궁은 나라의 최고 실력가인 왕건을 자신의 딸이 직접 모시고 오자 너무 기뻐 어쩔 줄 몰라 했지요. 서둘러 하인들에게 군사들이 쉴 수 있는 방을 정리하게 하고 왕건은 사랑방으로 모셔왔습니다. 왕건은 저녁을 먹은 뒤 유천궁과 차를 마시며 담소를 나누었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 끝에 유천궁이 조심스럽게 왕건에게 말을 했지요. 소인 장군께 청이 하나 있어온데 무슨 말씀이신지 어려워 말고 하십시오.
제가 들어드릴 수 있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들어드리지요. 장군도 보았듯 저에게 딸이 하나 있어온데 평소 장군 같은 분을 모시는 것이 소원이었습니다. 오늘 하룻밤만이라도 제 딸을 거두어 주실 수는 없는지요? 따님을요? 아까 장군을 모시고 온 아이 말입니다. 올해 나이가 어떻게 됩니까? 16이지요. 왕건은 유처녀에게 마음이 없는 것은 아니었지만 유천궁의 속뜻을 알 수 없어 쉽게 대답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자가 딸을 위해 나를 사위로 삼으려는 것인가? 아니면 자신의 세력을 굳건히 하려고? 왕건이 대답이 없자 유천궁은 왕건의 얼굴을 조심스럽게 살펴보았지요. 자신의 딸이 왕건과 혼인할 수만 있다면 그 이상 좋은 일은 없었지요. 왕건은 유처녀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뜻이 정 그러시면 따님을 이 방으로 보내주십시오. 유천궁은 기뻐하며 방을 나갔습니다. 잠시 후 유처녀가 다소곳한 모습으로 방 안으로 들어왔지요. 유처녀는 아버지의 말이 뇌리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이제 왕건 장군을 지아비로 섬기느냐 못하느냐는 네 학이 달렸다. 정식으로 혼인도 올리지 못하고 이렇게 조야를 치르게 한 것은 애비된 도리로 미안하다마는 훗날을 기약한다면 이보다 더 좋은 기회는 없다. 내 말 명심하거라. 하지만 왕건 앞에 앉아있는 유처녀는 무엇을 어찌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어떻게 무슨 약조를 받아내야 하는 것일까요? 왕건은 수줍어하는 유처녀의 모습에 흡족해하며 이런저런 일상적인 이야기를 나누었지요. 그렇게 하룻밤을 보내고 다음 날 아침 왕건은 유처녀에게 그 어떤 언약의 말도 없이 군사를 이끌고 떠났습니다. 비록 어떤 말씀도 없었지만 언젠간 나를 부르실 거야. 하지만 날이 가고 달이 가고 해가 가도 한번 가버린 왕건에게서 아무런 소식이 오지 않았지요. 나를 잊으신 걸까? 아니면 처음부터 나 같은 것은 안중에도 없었던 것일까? 아니야. 그분은 지금 바쁘신 몸이야. 그래서 내게 기별을 못하고 계시는 것뿐이야. 하지만 세월은 무심하여 3년이라는 시간이 훌쩍 지나가고 말았지요. 유천궁은 왕건을 사위로 맞을 수 있다는 기쁨에 처음 얼마간은 시간이 흐르는 것이 마냥 즐거웠답니다. 하지만 딸의 나이가 20이 다 되어 가도록 왕건에게서 기별이 없자 점점 초조해져 갔지요. 그러던 어느 날 유천궁은 왕건을 포기하기로 마음먹었답니다. 얘야, 이젠 너도 시집을 가야 하지 않겠느냐? 아버지, 소녀는 다른 곳으로 시집갈 생각은 없사옵니다. 네 나이가 벌써 20을 앞두고 있다. 장군에게서 기별이 올 것 같으면 벌써 왔겠지. 하지만 이런 아버지의 말에도 유처녀는 자신의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유천궁은 버럭 화를 내었지요. 네가 그렇게 아비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내 이제부터 너를 내 자식으로 생각하지 않겠다. 아버지께서 그리한다 하셔도 제 뜻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제가 집을 나가겠어요. 유처녀는 그 길로 옷까지 몇 벌만 챙기고는 집을 나왔답니다. 막상 집을 나왔으나 유처녀가 갈 만한 곳은 없었지요. 무작정 걸어가다 얼마 전 황해도 해주에 있는 신광사에 갔던 일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곳은 여승들만 모여 사는 절이었기에 자신이 기거하기에 적당할 것 같았지요.
신광사에 도착한 유처녀는 그날부터 정성스럽게 불공을 들였지요. 한편 유천궁은 딸이 없어졌다는 소식에 처음에는 별반 걱정을 하지 않았지요. 특별히 갈 곳도 없으니 어련히 돌아오겠지 싶은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며칠이 지나도 딸이 돌아오지 않자 불안한 마음으로 사람을 시켜 딸을 찾게 하였지요. 수소문 끝에 유천궁은 딸이 신광사에 있다는 것을 알아내었답니다. 유천궁은 딸에게 바로 집으로 돌아오라고 기별하였지요. 하지만 유처녀는 왕건을 위한 불공에 모든 정성을 쏟아부으며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왕건 장군의 앞날에 큰 복이 있게 해주십시오. 유처녀는 오로지 이것만을 빌고 또 빌었지요. 그렇게 몇 달이 지나자 그녀의 정성에 부처님이 감동을 했는지 왕건에게 유처녀의 소식이 들어갔습니다. 왕건은 유처녀의 소식에 반신반의하면서도 그냥 지나칠 수는 없었지요. 왕건이 사람을 보내 진위를 확인한 결과 소문이 사실로 판명되었답니다. 왕건은 당혹스러웠습니다. 유처녀의 집을 떠나온 후 한 번도 유처녀를 생각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으나 그냥 그렇게 무심히 지나쳤던 것이지요. 그는 자신이 너무나도 무책임한 사나이로 느껴졌습니다. 왕건은 당장 사람을 보내 유처녀를 불러들여 정식으로 혼례를 치렀지요. 이렇게 해서 유처녀는 왕건의 정실이 되었답니다. 유처녀는 이렇듯 아버지 유천궁이 왕건을 포기하자고 권유하였을 때 자신의 고집을 꺾지 않는 등 단호한 면이 있었는데 이는 고려의 건국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쳤답니다. 후일 궁예의 폭정이 계속되자 여러 대신들이 왕건을 찾아와 궁예를 몰아내자고 건의하였는데 이때 유처녀는 주저하는 왕건이 행동에 나서도록 적극 권유하였지요. 결국 왕건은 유처녀의 권유를 받아 궁예를 몰아내고 고려를 건국한 것이지요. 박문수와 서당아이. 박문수는 하루에도 몇십 리를 마다하지 않고 걸었습니다. 때로는 지칠 때도 있었지요. 그럴 때면 땅바닥에 떨어진 작대기라도 주워 몸을 의지하여 걷곤 하였지요. 하루는 박문수가 작대기로 땅을 짚으며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디선가 한 여인이 헐레벌떡 뛰어오더니 박문수를 붙잡고 애원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도와주세요. 제가 쫓기고 있어요. 제발 도와주세요. 놀란 박문수가 여인이 달려온 쪽을 쳐다보았지요. 멀리서 덩치 큰 사내들이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다급해진 박문수는 주위를 두리번거렸습니다. 마침 바로 옆에 보리밭이 보였지요. 안 되겠소. 여기라도 숨어야지. 나만 믿고 꼼짝 말고 있으시오. 박문수는 재빨리 여인을 숨기면서 안심을 시켰답니다. 곧이어 험상궂게 생긴 사내 서너 명이 박문수 앞에 멈추더니 숨을 헐떡거리며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러다 사내 하나가 박문수에게 다가와 다짜고짜 멱살을 움켜쥐었지요. 방금 도망가던 여자 어디다 숨겼어? 박문수는 모른다며 고개를 흔들었지요. 당신 오늘 제삿날이 되고 싶어? 사내는 멱살을 움켜쥔 손으로 박문수를 번쩍 들어올려 사정없이 흔들었답니다. 사내가 흔들 때마다 점점 숨통이 조여와
숨이 꼴깍 넘어갈 것만 같았지요. 박문수는 힘겹게 숨을 몰아쉬며 손가락으로 보리밭을 가리키고 말았습니다. 사내들은 박문수를 땅바닥에 내동댕이 치고는 보리밭으로 달려갔지요. 대체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불쌍하고 억울한 백성을 구하려고 어사가 된 것이 아니었던가? 박문수는 뒤늦게 후회를 하였지요. 하루 종일 그 생각이 머릿속에서 도통 지워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렇게 힘없이 걷고 있는데 어느 서당 담장안이 시끌시끌했답니다. 박문수는 걸음을 멈추고 담장 안을 들여다보았지요. 이건 분명 제 것입니다. 덫을 놓고 죽을 힘을 다해 몰고 있었는데 저 개가 중간에 가로챈 것이지요. 한 아이가 마당 한가운데 놓여있는 여우를 가리켰습니다. 아닙니다. 십리 밖에서 몰았든 백리 밖에서 몰았든 잡기는 저 개가 잡았으니 당연히 제 것이지요. 옆에 있던 아이도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이 여우를 덫에 걸리게 하려고 얼마나 힘들게 몰고 간 줄 알아? 먼저 잡은 사람이 임자지. 아이들이 마당에서 옥신각신하며 원님 놀이를 하는 중이었습니다. 지켜보던 박문수는 곰곰이 생각을 해도 뾰족한 수가 떠오르질 않았지요. 이때 원님 아이가 판결을 내렸습니다. 개는 고기가 탐나서 여우를 잡은 것이고 덫은 가죽이 필요해서 놓은 것이니 개 임자는 고기를 갖고 덫을 놓은 사람은 가죽을 가지도록 하라. 박문수는 아이의 영특함에 끌려 자기도 모르게 마당으로 불쑥 들어갔답니다. 그리고 원님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지요. 얘들아, 당장이 무례한 자의 무릎을 꿇려라. 주변에 있던 아이들이 박문수에게 달려들어 무릎을 꿇렸답니다. 아무리 하찮은 아이들 놀이라도 그 법은 똑같거늘 어찌 허락도 없이 관아에 들어와 원님 머리를 함부로 만진단 말이야? 아이고 원님, 소인이 생각이 짧았습니다. 한 번만 너그러이 용서해 주십시오. 박문수는 재빨리 원님 아이에게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낮에 있었던 일을 들려준 뒤 의견을 물었지요. 원님도 별 도리가 없었겠지요. 그러자 아이가 혀를 차며 해결책을 말해주었습니다. 자네가 쥐고 있는 그 작대기는 어디에다 쓸 건가? 사내들이 여인의 행방을 물을 때 두 눈 꼭 감고 작대기로 땅을 딱딱 짚으면서 앞 못 보는 신용을 하면 됐을 것을. 박문수는 갑자기 큰 바위로 뒤통수를 한 대 맞은 것처럼 정신이 아찔했습니다. 그새 아이는 원님 놀이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지요. 박문수는 그 영리한 아이를 쫓아갔지요. 너 나이가 몇 살이니? 내 나이만큼 먹었어. 어른이 묻는데 그렇게 말을 하면 쓰냐? 성은 무엇이냐? 우리 아버지 성하고 똑같소? 그럼 네 아버지 성은 무엇이냐? 그야 내 성하고 똑같지요. 뭘 그리 당연한 걸 물어쌌소? 박문수는 아이의 당돌한 말에 어처구니가 없었지요. 너희 집이 어디냐? 당장 네 아버지를 만나봐야겠다. 우리 아버지는 지금 도둑놈 잔치에 가고 안 계신데요. 그럼 네 어머니라도 만나봐야겠어. 우리 어머니요? 아마 여러 놈 달려들어 옷 벗기러 가고 없을 거요. 박문수는 도통 무슨 소리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도둑놈 잔치라니? 거기가 어디냐?
그곳은 시장이지요. 시장이 어찌 도둑놈 잔치하는 곳이냐? 파는 사람은 늘 미치고 판다며 남는 게 없다고 하지. 사는 사람은 무조건 많이 깎아달라 하지. 그러니 그게 도둑놈 잔치지 뭐예요? 그럼 여러 놈 달려들어 옷 벗긴다는 소리는 또 무슨 소리냐? 아, 나락 방아를 찢는 데 가보세요. 방아에 여러 사람이 붙어 있을 것이에요. 그 사람들이 힘을 합쳐 방아를 찧어 나락 껍질을 벗기니 옷 벗기는 게 아니고 뭐겠어? 박문수는 아이의 영특함에 탄성이 났습니다. 어느새 날이 저물어 아이 집에서 하룻밤 신세를 지게 되었지요. 저녁을 먹고 나서 아이의 어머니가 박문수에게 살구를 대접했습니다. 아이가 군침을 흘리며 박문수 곁으로 바짝 다가와 앉았지요. 아이를 보는 순간 골려주고 싶은 마음이 생겼답니다. 박문수는 살구를 1개, 2개 입으로 쏙쏙 가져가더니 씨만 톡톡 뱉어내었지요. 마지막 남은 하나를 아이에게 먹으라는 신용을 하며 팔을 뻗었답니다. 아이가 환하게 웃으며 입을 벌리는 순간 잽싸게 자기 입으로 도로 가져가 쑥 넣었답니다. 웃으며 꿀꺽 삼키는 순간 살구씨까지 그만 통째로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박문수는 목구멍에 살구씨가 걸려 캑캑거리고 아이는 배꼽이 빠질 듯이 방바닥을 대구로 그르며 웃었지요. 한바탕 소동이 끝나고 박문수와 아이는 잠자리에 들었답니다. 박문수는 한밤중 배가 살살 아프더니 똥이 마려웠답니다. 뒷간에 가려는데 문 밖에 시퍼런 불빛이 번쩍번쩍 거리더니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놀란 박문수는 손가락에 침을 묻혀 창호지에 구멍을 내고 살짝 들여다보았지요. 그런데 집채만한 호랑이가 마당에 어슬렁거리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호랑이 밥이 되기는 싫고 똥은 금방이라도 쌀 것만 같았습니다. 박문수는 쩔쩔 매고 있다가 아이 곁으로 슬금슬금 다가가 아이의 바지를 반쯤 내려 바짓가랑이 사이에다 냅다 똥 한 무더기를 싸댔지요. 아이고 냄새야. 지금까지 이런 적이 한 번도 없더니 다 큰 녀석이 이게 웬일이야? 아이 어머니가 아침부터 야단을 쳤습니다. 아이가 일어나서 보니 진짜 바짓가랑이에 똥이 한 무더기 쌓여 있었지요. 아이는 박문수를 흘겨보면서 나무라듯 쏘아붙였습니다. 이게 어찌 내 똥이요? 7살 난 아이 뱃속에서 이렇게 큰 똥덩어리가 어떻게 나온단 말이요? 아이는 똥을 가리키며 목소리를 더욱 높였습니다. 이 살구씨는 또 뭐예요? 어젯밤 손님이 삼킨 바로 그 살구씨 아니요? 아이에게 있는 대로 망신을 당한 박문수는 보찜으로 얼굴을 가린 채 인사도 못하고 주랭랑을 치고 말았답니다. 한편 조정에서는 임금과 신하들이 큰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중국 황제가 조선에 인재가 얼마나 있는지 알아보려고 사신을 보내어 어려운 과제를 준 것이지요. 해결 방법을 찾지 못한 조정에서 당장 박문수를 불러들였지요. 과제는 동삼 세 뿌리와 3,000리 강산을 한 바퀴 감을 만한 배 한 피를 당장 구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막막해진 박문수는 임금님에게 사흘 말미를 얻어 창피함도 무릅쓰고
영리한 아이를 찾아갔습니다. 박문수는 아이에게 해결 방법을 물었지요. 아이는 앞 못 보는 사람 한 명을 데리고 오더니 함께 궁궐로 가자고 하였습니다. 궁궐에 도착한 박문수 일행을 보더니 중국 사신이 물어보았답니다. 동삼 세 뿌리는 구해왔소이까? 중국 사신 앞으로 어린 아이가 당당하게 걸어나갔지요. 이분은 해마다 동삼을 캐는 분입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올해 갑자기 눈이 멀어 앞을 못 보게 되었지요. 이분 말씀이 눈만 뜨게 해주면 동삼 세 뿌리를 당장 캐오겠답니다. 그러니 먼저 이분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 중국 사신은 어린 아이의 재치에 무척 당황했답니다. 그럼 배 한 필은 구해왔소이까? 물론 삼천리 강산을 한 바퀴 감고도 남을 배를 구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삼천리 강산 한 바퀴의 정확한 치수를 몰라 가져오지는 못했습니다. 삼천리 강산이 정확하게 몇 자, 몇치인지요? 중국 사신은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아무 말도 못하고 헛기침만 했지요. 어린 아이의 지혜가 이 정도라면 더 볼 것도 없지. 조선에는 인재가 차고 넘치겠구나. 중국 사신은 겁을 먹고 급하게 중국으로 돌아갔지요. 그리고 황제에게 조선은 인재가 많은 나라니 절대로 넘볼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고 신신당부를 하였답니다. 그 뒤 박문수가 추천하여 임금이 영리한 아이에게 높은 벼슬을 내렸다고 합니다. 속세를 떠난 두 친구. 아주 오랜 옛날 신라 큰 산 속에 두 사람이 숨어 살고 있었습니다. 관기와 도성이었지요. 그들은 매우 다정한 친구 사이였습니다. 어릴 때부터 한 마을에서 자라났을 뿐 아니라 철이 들어서도 그림자처럼 붙어 다닐 정도였지요. 관기와 도성은 어느덧 어엿한 청년이 되었습니다. 장가를 들어 예쁜 색시와 함께 행복한 새 살림을 차려야 할 나이가 된 것이지요. 어느 날 관기가 문득 도성에게 넌지시 말을 건넸습니다. 여보게, 자네도 어서 마땅한 색시감을 골라 혼인을 맺게. 그래야 새 살림을 꾸려 재미있게 살아갈 게 아닌가? 글쎄, 나보다 자네가 먼저 가야지. 나는 도무지 급하지가 않으니. 아니, 그게 무슨 소리인가? 남들은 벌써부터 장가를 못 가서 안달인데 자네는 무슨 까닭으로 그런 말을 하는가? 자네야말로 하루바삐 새 살림을 꾸릴 궁리는 하지 않고 무슨 엉뚱한 소리인가? 늙으신 부모님을 생각해서라도 서둘러야 할 처지가 아닌가? 글쎄, 진작부터 자네와 의논을 하려고 했건만 장가 들고 아들, 딸 낳고 평생 먹고 살기에만 바삐 허덕이다 결국에는 늙고 병들어 한 줌 흙으로 돌아간다면 너무 허망하지 않은가? 나도 마찬가지일세. 옛말에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고 한번 속세를 떠나보는 것이 어떤가? 얼마 뒤 관기와 도성은 깊은 산으로 들어왔지요. 벼르고 벼른 끝에 마침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속세를 떠나온 것입니다. 관기와 도성이 있는 산은 높고 험했지요. 깎아지른 바위 벼랑이 군데군데 우뚝 솟아있고 골짜기마다 울창한 숲으로 덮여 있었답니다. 관기와 도성은 서로 떨어져 있기로 하였지요. 오직
몸과 마음을 갈고 닦아 큰 깨달음을 얻자고 다짐하였습니다. 관기는 남쪽 산 봉우리에 암자를 짓고 도성은 북쪽 바위굴에서 지냈답니다. 서로 10리나 떨어져 살게 된 것이지요. 그들은 솔잎과 풀뿌리로 목숨을 이어가며 신선처럼 한가로이 살았습니다. 관기와 도성은 이따금 서로 오가곤 하였지요. 구름을 헤치고 둥근 달이 두둥실 떠가면 불현듯 그 달처럼 오가고 싶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관기가 도성의 바위굴을 찾아오면 도성은 문득 관기의 암자 앞에 나타나곤 하였는데 때로는 두 사람이 산속 한가운데서 마주칠 때도 있었지요. 처음에는 서로 마음을 알 길이 없어 관기는 관기대로 도성을 찾아오고 도성은 또 도성대로 관기가 있는 곳으로 찾아가곤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몇 해가 지나자 언제부터인가 매우 신비스런 일이 일어났지요. 도성이 문득 관기를 보고 싶어하면 산 속의 나무들이 모두 한결같이 남쪽을 향해 구부러지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러면 관기는 도성을 찾아오게 마련이었습니다. 물론 관기가 도성을 부르고 싶어 할 때도 마찬가지였지요. 그때에는 어김없이 산속의 나무들이 일제히 북쪽을 향해 구부러지는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오랜 세월이 흘러갔는지 모릅니다. 도성은 항상 그가 살고 있는 바위 뒤 높은 벼랑 위에 올라앉아 명상에 잠기곤 하였지요. 관기는 또 암자 뒷봉우리에 올라가 그렇게 앉아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도성과 관기는 하늘로 날아올라갔다고 합니다. 도성의 몸이 먼저 공중으로 날아가 자취 없이 사라져버리자 관기도 곧 뒤따라 가버렸다고 합니다. 미륵불을 만난 진자 스님. 옛날 어느 마을에 진자라는 스님이 살고 있었습니다. 진자는 매우 착하고 부지런했지요. 날마다 불상 앞에 엎드려 염불을 하며 기도를 드리곤 하였지요. 진자의 소원은 산 미륵불을 만나보는 것이었습니다. 불상이 아니고 사람처럼 살아서 움직이는 미륵불을 만나는 것이 소원이었지요. 부처님이시여, 소승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면 부디 사람으로 이 땅에 나타나소서. 소승은 부처님을 모시며 일생을 살아가고 싶나이다. 진자는 날마다 이렇게 빌었답니다. 날이 갈수록 그 갸륵한 정성과 그리움은 한결 깊어가고 있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밤 갑자기 어디선가 늙은 스님이 나타나 진자를 흔들어 깨웠습니다. 어서 일어나시오. 웅천에 있는 수원사에 가면 미륵불을 만나볼 수가 있을 것이오. 그대의 정성이 워낙 간절해 오늘 밤 내 특별히 일러주는 바이니 잊지 마시오. 진자는 깜짝 놀라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리고 날이 밝자마자 서둘러 그 절을 찾아가기 시작했지요. 진자가 살고 있는 서라벌에서 웅천까지는 걸어서 열흘이 걸리는 거리였습니다. 진자는 열흘 동안 걸음마다 절을 하며 걸어갔지요. 한 걸음 뗄 적마다 고개 숙여 절을 하고 또 한 걸음 뗄 때마다 절을 하며 이윽고 그 절에 이르렀지요. 진자는 기쁨에 넘쳐 그 절을 우러러 보았답니다. 그러자 절 앞에서 예쁜 소년이 반가운 웃음을 머금은 채
진자를 맞이해 주었지요. 스님, 잘 오셨습니다. 저를 따라오세요. 소년이 상냥스레 말하며 절 안으로 진자를 안내했답니다. 진자는 소년이 이끄는 대로 방 안으로 들어가 마주 앉았지요. 서로 절을 하며 인사를 나눈 뒤 진자가 먼저 말문을 열었답니다. 고맙소. 처음 보는 사람을 어찌 이렇듯 친절하게 맞이해 주시오. 진자가 소년을 넌지시 바라보며 말을 했지요. 아닙니다. 저도 역시 서라벌 사람이라 스님께서 그 먼 길을 걸어 이곳까지 찾아와 주시는 것을 보고 반겨했을 따름이지요.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습니까? 소년이 여전히 상냥스레 대답을 하였지요. 그리고 잠깐 마주 앉아 있다 슬그머니 문 밖으로 나갔습니다. 진자는 그 소년을 금방 잊어버린 채 그 절의 스님을 찾아가 이야기를 나누었지요. 진자는 스님에게 극악군 이야기를 들려주고 그 절까지 찾아오게 된 까닭을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스님이 조용하게 말을 했지요. 글쎄요. 여기에서 남쪽으로 한참을 가다 보면 전산이 있는데 그 산에는 예로부터 신선들이 많이 머물러 있다고 합니다. 그곳에 가서 그 신선들에게 한번 물어보시지요. 스님은 전산이 있는 쪽을 가리켜 주었습니다. 진자는 어쩔 수 없이 스님이 가리켜 준 대로 전산을 찾아갔지요. 마침 그 산 밑을 이르자 수염이 하얀 어떤 노인이 진자를 기다리고 있었답니다. 그대는 무슨 일로 이곳을 찾아왔소? 예, 소승은 미륵불을 만나보기 위해 찾아다니는 길이랍니다. 노인께서는 혹 미륵불이 어디에 계시는지 아시는지요? 어허, 조금 전 수원사에서 이미 미륵불을 만나보지 않았소? 절 앞에 만난 어린 소년을 모르시오? 노인이 꾸짖듯 말을 했습니다. 깜짝 놀란 진자는 불이 나게 수원사로 돌아왔지요. 그리고 절 안을 샅샅이 찾아보았으나 그 소년은 끝내 나타나지 않았답니다. 진자는 가슴이 아팠지요. 왜 좀 더 찬찬히 그 소년을 살펴보지 않았을까 하는 후회가 떠나지 않았답니다. 진자는 문득 그 소년이 한 말이 떠올랐습니다. 자기도 서라벌 사람이라고 했으니 서라벌로 돌아가 찾아보면 행여 어디선가 마주치게 될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진자는 서둘러 서라벌로 돌아왔지요. 진자가 뜻밖에도 그 소년과 다시 마주치게 된 것은 바로 그가 살고 있는 절 앞 나무 밑에서였습니다. 한 어린 소년이 혼자서 그 나무 밑을 오락가락하며 놀고 있었던 것이지요. 어쩌면 소년은 오래전부터 그곳에서 진자를 기다리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과거에 급제를 한 생선 장수. 옛날에 한 총각이 살았는데 평생 소원이 글을 배워서 과거에 급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글방 선생에게 글을 배웠지요. 그런데 사람이 영 숙맥이 되나서 도무지 글이 늘지를 않았답니다. 한 글자를 가지고 한 달을 배워도 몰랐지요. 글방 선생이 보다 못해 너는 글 공부 말고 장사나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총각이 그날로 글 공부를 그만두고 장사를 하였답니다. 생선 장사를 하는데 뭘 어떻게 하는지 몰라 선생한테 물었지요. 생선을 어디 가서 어떻게 팔아야 하나요? 사람 많은 데 가서
생선 사십시오 하면 된다. 이 말을 새겨 듣고 생선을 팔러 나갔답니다. 생선 짐을 가지고 돌아다니다가 한 군데를 가니 사람이 참 많이 모여들었답니다. 그래서 생선 사십시오 하고 소리를 쳤지요. 그런데 그곳은 장사 지내는 집이었습니다. 사람이 죽어 장사 지내는 데다 대고 생선 사라고 소리를 쳐놨으니 매를 맞고 쫓겨났답니다. 할 일 없이 쫓겨와 글방 선생에게 말을 하니 그런데 가서는 아이고 아이고 하고 우는 것이다 하고 가르쳐 주었지요. 그 이튿날 또 생선짐을 지고 돌아다니다 보니 사람이 많이 모인 곳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짜고짜 들어가 아이고 아이고 하고 울었지요. 그런데 그곳은 잔치하는 집이었던 것입니다. 혼인잔치를 하는 데다 대고 아이고 아이고 하고 울어놨으니 어찌 되었겠어요? 또 매를 맞고 쫓겨나고 말았지요. 할 일 없이 쫓겨와 글방 선생에게 또 말을 하니 그런데 가서는 경사 났다 하고 춤을 추는 것이다 하고 가르쳐 주었지요. 그 다음날 또 생선짐을 지고 돌아다니다 보니 사람이 참 많이 모인 곳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짜고짜 들어가 경사났다 하고 춤을 추었지요. 그런데 그곳이 어딘고 하니 불난 집이었던 것입니다. 또 매를 맞고 쫓겨나왔지요. 그리고 글방 선생한테 또 말을 하니 글방 선생이 아이고 참 너처럼 하기도 쉽지 않겠구나 하고는 다시 글 공부를 시켰습니다. 그렇게 고지식한 것도 재주라고 해서 꾹 참고 3년 동안 글 공부를 시켰더니 글귀가 트였던 것이지요. 그때까지는 한 글자를 가지고 3년 배우던 것이 한 글자를 가르치면 100글자, 1000글자를 알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과거의 급제에서 잘 살았다고 합니다.